안녕하세요, 호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의 시조 2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김천택의 백구야 놀라지 마라 라는 작품입니다. 김천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인 가객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청구영언이라는 시조집을 펴낸 작가로도 이제 유명합니다. 일단 시조니까 시조의 형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시조 같은 경우 일단은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장, 이 경우에도 보면 초장, 중장, 종장 해서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장, 초장, 중장, 종장. 그 다음에 각 장마다 2구로 이루어져 있어서 총 6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글자 수는 45자 내외, 좀 넘기도 하고 조금 덜 되기도 해요. 45자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요. 장마다 네토막으로 호흡이 끊어지면서 읽혀져서 자, 음보율은 4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수율 같은 경우에는 3글자, 4글자 또는 4글자, 4글자의 반복이 좀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종장, 마지막 종장의 글자 수 같은 경우에, 종장의 글자 수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음보는 3음보로 이 아이는 고정.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 글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3, 5 내지는 6도 나오고요. 7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3, 5, 그 다음 서서히 줄어들어서 4, 3 이런 식으로. 물론 이 뒷부분에 여기는 고정은 아니지만 글자 수가 고정은 아니지만 요 세 글자가 고정되고 그 다음에 글자 수가 확 늘었다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시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조 이제 형식적인 특징은 이제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적인 측면은 주로 크게 본다면 조선 전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 전기의 시조는 대체로 자연 친화적인 시조, 자연 친화적인 시조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대다수 차지하는 것이 유교적인 가치관과 관련된 시들이 많아요. 유교적 가치관. 유교적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충이 있겠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 또는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충이나 또는 이제 부모님께 효 또는 친구 간의 우애. 예. 그 다음에 또는 형제 간의 우애. 예. 또는 하나 정도만 더 할게요. 열. 그래서 어떤 변치 않는 마음, 지주와 절개 또는 아내가 남편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유교적 가치관에 많이 쓰이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평시조, 그러니까 시조의 이제 주제들은 이제 물론 더 있지만 이제 크게 요 정도 일단은 우선 기억하고 바로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천택 백구야 놀라지 마라. 자, 일단 우선 자, 초장부터 볼게요. 백구야 놀라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자, 그럼 일단은 자, 백구야 하면서 백구를 불렀어요. 혹시 백구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갈매기입니다. 흰 갈매기. 그러면 자, 갈매기를 사람처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표현법, 네, 당연히 의인법, 그리고 백구야 하면서 부르면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잖아요.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죠. 따라서 돈호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백구가 시조에 쓰이면 물론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백구는 이제 갈매기니까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죠?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보통 백구가 나오면 자연 친화, 물화일체 이쪽에 어떤 주제가 맞춰질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를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아마 이거 좀 자연 친화적인 걸 이제 자연 친화적인 내용의 어떤 시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되겠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백구야, 놀라지 마. 놀라지 마라. 참, 하나 더. 자, 지금 백구에게 지금 말을 건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백구가 지금 청자죠.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지금 시조가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다. 말을 건네는 방식 또는 대화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대화체. 요거까지 하고 이어서 볼게요. 자, 그래서 백구야 놀라지 마라. 너 잡을 내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나는 사람이니까, 화자는 사람이니까 딱 화자가 등장하니까 백구가 놀라서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구한테 놀라지 말라고 지금 화자가 뭐 하고 있나요? 백구를 안심시키고 있네요. 그렇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잡을 내가 아니란다 뭐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자, 특히 마지막에 이 로다 종결 표현 로다 뒤까지 미리 얘기할게요. 노라 얘도 마찬가지고요. 로다 노라 모두 오늘날의 군화랑 좀 유사하게 감탄형 어미입니다. 감탄형 어미. 따라서 이 감탄형 어미를 쓰고 있다는 건요. 이 시가 영탄적 어조를 쓰고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영탄적 어조. 영탄적 어조. 뭐뭐로다, 뭐뭐노라. 물론 이것 이외에 뭐뭐도다. 요런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감탄형 어미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시조에 많이 보이거든요. 뭐뭐로다, 뭐뭐노라, 뭐뭐도다. 그래서 요런 표현 나오면 영탄적 어조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중장 보겠습니다. 자, 성상이 버리시니 갈 곳이 없어 여기 왔노라. 여기 왔노라. 자, 성상은 임금님이십니다. 그죠? 성상, 임금. 즉, 임금님께서 나를, 그죠? 임금님께서 나를 버리시니, 결국 나는 갈 곳이 없어서 여기에 왔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딘데요? 지금 백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을 의미하겠구나. 즉, 성상이 계신 곳은 궁궐, 즉 속세였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화자는 속세에서 임금님을 모시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은 거죠. 버리시니 버림을 받은 지금 상당히 화자의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는데 화자의 상황은 결국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아. 지금 버림받았어. 그죠? 성상에게. 그러니까 지금 갈 곳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자연이라는 공간에 온 거예요. 그죠? 자연은 속세와는 대체로 대조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속세에서 버림받아서 자연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도피의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피해서 온 공간. 그래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일반적인 고전문학의 고전시가의 자연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 공간으로 화자가 보통 추구해서 가고 싶어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조는 조금 특이하게 여기서 이 시조의 자연은 사실 어쩔 수 없이 피해서 간 공간이기 때문에 되게 이상적인 화자가 원래 가고자 했던 이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어떤 의미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시조들이 유토피아 이미지로서 뭐 어떤 동양의 무릉도원과 같이 그런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자연을 원해서 이 사람이 왔다기보다는 속세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갈 곳이 없어서 온 곳이기 때문에 조금 구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화자는 현재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자연에 지금 온 거예요. 그죠? 여기 왔노라. 그래서 자 볼게요. 이제는 찾을 이가 없으니 이제는 나를 찾을 이가 없어. 왜? 난 이제 벼슬도 하지 못했고 버림받은 존재니까 나 이제 그동안 내가 벼슬을 했을 때는 아마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은 나를 찾는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벼슬을 할 때는. 근데 이제 버림받으니까 이제 나를 찾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세상의 인심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좀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나를 버림받아서 나를 찾아올 사람이 없어. 없으니까 너를 쫓아서 이때 너는 백구겠죠. 너를 쫓아 너를 쫓는다는 얘기는 그것을 따르다 추구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즉 너 백구 내지는 자연을 나는 추구하면서 마음 편히 놀겠다. 따라서 물론 시작은 이 자연에 왔던 시작은 마이너스였을 수 있어요. 버림받아서 갈 곳이 없어서 온 곳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서 온 건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왔잖아요. 이제 나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찾질 않아. 그래서 그래 나는 지금 마이너스 상황이었지만 내 상황이 좋진 않지만 이제라도 자연에서 그냥 즐겁게 놀면서 살겠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어떤 화자의 상황을 결국은 긍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돼서 여기서 뭐가 되겠어? 이게 아니라 뭐 임금님이 나를 버리셔서 갈 곳 없어서 여기 왔지만 자연에 왔지만 나 여기 자연에서 즐겁게 즐기면서 살 거야. 이런 의도예요. 따라서 긍정적으로 이제 화자의 현재 상황을 좀 인식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뒷부분에 이제 표현상 특징 중에 하나 여기 좀 예쁘게 놀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리는 이제 뭐 하자면 놀겠다 이거거든요. 따라서 나 이제는 너를 쫓아 놀겠다 라는 어떤 화자의 의지적 태도, 자연 속에서 나 자연에 귀의해서 행복하게 살겠다 라는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결국은 이 시조에서는 비록 어쩔 수 없이 왔지만 나는 이제 앞으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 거야. 자연에 푹 빠져서 백구와 함께 나 친구 삼아서 백구 친구 삼아서 나 행복하게 백구랑 함께 즐겁게 살 거야. 무라일체. 그쵸? 라고 해도 좋고 나 자연에 이제 완전 들어가서 살 거야. 자연에 귀의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자연 친화, 무라일체, 자연에 귀의해서 결국은 여기서 이 자연 속에서 놀겠다, 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를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결국 이 시조는 자연 친화적이면서 강호가도를 노래하고 있다. 강호가도. 즉 강호가도를 간단하게 강호가도를 얘기하면 자 강호는 자연이에요. 물론 강과 호수지만 대유적 표현으로 자연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도를 즐기면서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는 당연히 유학자, 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학적인 어떤 가치관으로서의 도. 따라서 자연 친화적인 것과 함께 유학자로서의 어떤 신념이나 어떤 학문 정진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아울러서 보여지는 그런 류의 시조들을 보통 강호가도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추구하면서 심신을 수양하고 학문에 정진하고
어떤 성리학적 이념에 따라 살고, 근데 그런 종류의 시들을 강호가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강호가도의 어떤 시가로서의 특징이 보여지고, 주제는 수능특강 해설서, 아니 수능특강 문제집 해설서 뒷부분에 나오는 주제로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 임금에게 버림받고 결국 강호에서, 말씀드린 아까 강호는 자연이라는 의미겠죠? 놀겠다는 의지. 사실 주제를 그렇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 시조는 자연 친화적이고 강호가도를 노래하면서 결국 임금에게 버림받고 강호, 자연에서 놀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시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 보기 전에요. 이 김천택의 백구야 놀지 마라랑 굉장히 유사한 작품이 있어요. 여기 간단하게 아까 제가 찾아서 그냥 막 써가지고 그냥 한번 읽고 되게 유사하다 정도만 느끼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구야 똑같죠? 마찬가지 백구에게 말을 건네고 있으니까 의인법에다 도노법에다 말을 건네는 방식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백구야 말 물어보자. 뭘 물어보겠대요.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말려무다.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놀라지 마. 이거죠. 자, 명구승지를, 말 그대로 명승지, 경치가 유명한 장소요. 자, 경치가 아름답다고 유명한 장소 어디 벌려 있더냐. 그러니까 백구는 여기저기를 다니니까, 날아다니니까 이게 아름다운 곳을 좀 알 거 아니에요. 화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 명승지가 어디 쫙 펼쳐져 있더냐. 날다려 나에게 자세히 일러든, 그러니까 나에게 자세히 일러주면, 말해주면 너와 거기에 가서 놀리라. 나 너 거기랑 가서 너랑 같이 놀고 싶다 이거죠. 따라서 이 시조도 결국은 백구한테 우리 함께 아름다운 명승지에 가서 놀자 라는 이야기죠. 결국 자연 친화적이고 물화일체적인 태도라는 점에서는 거의 유사하다. 굳이 따지면, 굳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시에서의 백구는 말 그대로 그냥 자연 안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이 백구 같은 경우에는 얘만 써드릴게요. 여기서 백구는 결국 화자를 명승지, 즉 자연으로 데리고 가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으로 인도하는 존재. 이 시조 내용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백구야 나에게 명승지 자연 아름다운 곳 좀 알려줘, 같이 가자, 나를 좀 인도해 주렴, 이런 역할을 하는 대상이니까 자연으로 인도하는 존재. 물론 백구도 자연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일단은 작자는 미상이고요. 알려져 있진 않고 백초를 다 심어도 이렇게 시작하는 시조인데요. 물론 이 작품은 사실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어떤 시조로서 이렇게 딱 있다기보다는 모르겠어요. 뭔가 시조가 먼저였을 수도 있겠구나. 사실 이 시조가 춘향전에 나와요. 그래서 춘향전에 이몽룡이 춘향이랑 이제 이별할 때, 그러니까 이몽룡이 이제 한양으로 올라갈 때죠. 그래서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방자한테 이제 그 대나무 대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방자한테 보내요. 춘향이한테 주라고. 그리고 그 춘향이한테 비 오는 날 잠들지 못할 때 이 대나무를 보면서 나라고 좀 여겨달라, 나라고 좀 생각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대나무랑 같이 보내는데, 춘향이가 이제 그걸 보고 그 대나무와 그 편지를 이제 보면서 이 시조의
이 시조를 이제 노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춘향전에 나오는 대목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볼게요. 자, 백초를 다 심어도 대는 아니 심을 것이. 그러니까 지금 백초라는 거는 결국은 100가지 풀인데 결국 온갖 풀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냥 온갖 모든 풀, 온갖 풀들, 별별 풀들, 그죠? 온갖 풀들을 내가 다 심는다고 해도 절대 대나무죠. 대나무는 아니 심을 것이. 대나무는 아니 심을 것이다. 결국 의미를 본다면 이 백초와 대나무는 대조의 어떤 소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 백초는 내가 심겠지만 대나무는 심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백초, 온갖 다른 풀들은 다 심을 거면서 대나무는 왜 안 심을 거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대나무의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대나무는 꼿꼿하고 속이 비었다라는 점에서 어떤 충신을 상징하거나 또는 어떤 지조와 변치 않는 마음, 지조와 절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조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니에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면 왜 안 심어? 심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관습적인 사람들이 뻔하게 이제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색다른 다르게 이제 대나무를 좀 바라보는 거죠. 따라서 지조와 절개의 의미가 아니라 조금 이 시조에서의 대나무의 의미는 좀 다르다, 색다르다 해서 좀 참신한 표현 내진 참신한 어떤 발상이 드러난다. 의미는 좀 더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나무는 아니 심을 것이 그러면서 젖대가 울고 살 때가 가고 그리느니 붓대로다. 자, 젖대는 그냥 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관악기 중에 관으로 쭉 되어 있는 뭐 젖대 악기예요. 악기가 대나무로 만들어진 악기죠. 그래서 젖대가 이렇게 불면 울고 살 때는 화살대. 화살대가 이제 화살을 쏘면 가고 그리는 것이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요. 그리는 것이 붓대로다. 그러니까 붓대도 마찬가지 대나무로 만드는 거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젖대라든지 젖대, 살대, 붓대. 지금 이것들은 전부 다 대나무로 만들어지는 도구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나무로 만드는 도구들이 쭉 나오면서 열거되고 있어요. 그죠? 열거법 쓰고 있고 대나무로 만들어지는 도구가 쭉 중장에서 열거가 되고 있어요. 다시 젖대가 이렇게 불면 울고 살 때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는 것이 결국 붓대로 그림을 그리니까 그리는 것이 붓대로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위의 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탄적 어조 쓰이고 있네요. 로다. 그쵸? 다음 마지막 종장. 종장이 가장 시조에서는 중요하니까 종장 볼게요. 이후에 울고 가고 그리는데 심을 줄이 있으랴. 지금 울고 가고 그리는 데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랑 지금 반복이 되네. 중장의 내용과 그쵸?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울어? 울고 가고 그렇게 대나무는 울고 가고 그리는 그런데 쓰는 대나무는 심을 줄 있으랴. 심을 줄 있겠느냐? 나 절대 안 심어. 그럼 지금 무슨 상황이죠? 왜 심지 않겠다는 것 같아요? 뭐가 우는데? 지금 위에서는 젖대가 온다고 했지만 지금 사실 화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님이 갔기 때문에. 님이. 지금 화자가 울고 있어. 왜? 님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는 거는 위에서는 물론 붓으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그린다에 그리겠지만 또 그리다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다라는 그리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리는 건 내가 님을 그린다라는 거지. 그리워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서 중장에서 이 내용은 위에서 아까 젖대가 우는 꽃 살대가 가고 붓대로 그리는 이것과는 다른 의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 지금 울고 가고 그리는 것은 결국 종합하면 화자의 상황인 건데 화자의 상황인 건데 위에 아까 젖대와 살대와 붓대가 얘기했던 울고 가고 그리다라는 그 단어를 반복했지만 사실 다른 의미로 지금 반복을 하고 있죠. 결국은 동일한 어떤 발음이 되는 동일한 발음이지만 의미는 다른 동음이유어를 사용해서 결국은 언어 유희의 표현을 통해서 자기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언어 유희를 쓰고 있다. 그래서 유사한 어떤 발음이 동일한 여기가 아니지. 울고 가고 그리다라는 이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데 반복법도 쓰겠습니다. 일단 반복도 맞으니까 반복법을 쓰고 있는데 이 반복법을 동일한 어떤 단어들을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 그 의미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동음이어를 사용해서 결국 언어 유희를 하면서 결국 화자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대나무를 왜 심지 않겠냐? 대나무 이런 애들이거든. 근데 이게 지금 나의 상황인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 자연물에 한 번 더 여기다가 쓸게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 표현상 특징이 결국 여기서 자연물은 대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자연물의 특성을 인간사, 즉 화자의 상황이죠. 인간사에 그대로 대응시키면서 표현하고 있다. 결국 근데 그 방법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물의 이런 특징을 인간사의 특징으로 딱 맞물려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나는 심을 줄 있겠느냐 이런 대나무인데 내가 그걸 왜 심냐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의문형을 쓰고 있네요. 의문형. 근데 심을 줄 있겠는가 심지 않겠다 라는 의미이니까 서리적 표현인 거죠. 서리법. 절대 나는 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의지 절대 심지 않겠다는 심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요 정도 이해하시면 이 작품도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못 푸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시조도 좀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하면 이 시조는 일단은 결국 화자의 어떤 그런 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별에 대한 어떤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녹아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좀 애상적인 성격이 있고 하나는 해학적이기도 해요. 왜? 언어 유희를 쓰고 있잖아요. 그쵸? 언어 유희를 통해서 그러니까 되게 참신하게 기발하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웃음이 나오게끔 그냥 엉엉 우는 그런 것보다는 난 절대 대나무 안 심을 거야. 대나무는 이런 애들이거든. 라고 표현하면서 좀 재미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해학적 표현이 좀 드러나 있고 주제는 이것도 임과의 이별에서 오는 님과의 이별에서 오는 아픔.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님과의 이별에서 오는 아픔, 즉 이별의 슬픔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해서 언어 유희와 어떤 자연물과 인간 사이의 대응 이 어떤 방법으로 시조 표현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작품 제가 금방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